사람이 들어오면 알려드릴게요. 아 너무 삐뚤어하다. 이렇게.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근데 아직 안 열렸어요. 한 10초 딜레이. 오. 알린다 오네. 그러네요. 들어오셨다. 들리시는지 한번 눌러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들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뉴에이즈 박혜민이라고 합니다. 저녁 8시 목요일인데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를 켜게 된 이유는요, 다름은 아니고 요즘 되게 정치 상황들이 다양한 소식들이 많고 어느 때보다 사실 중요한 시점들인데 이 정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바로 들어오시거나 댓글 다시는 게 바로 보이진 않는데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 주시면 또 그거 맞춰서 제가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으세요? 크게 말해요? 더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화면 앞에서 보고 있는데 되게 제가 한 20초 전에 말한 얼굴이 보이네요. 네, 이어폰은 잘 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요, 지금 어느 투표일만큼이나 중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 제가 오늘 공유하고 싶은 토픽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선거제도, 두 번째는 각 정당들의 총선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선거제도는 사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요즘 다양한 소식들을 보고 계실 텐데요. 내년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은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이 획정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확정해야 되는 시기로부터 227일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이 선거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어떻게 뽑느냐가 우리가 어떤 정치를 가지고 겨루거나 경쟁하거나 혹은 선물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투표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상대 후보를 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당선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의 정치가 서로 헐뜯거나 혹은 양극화되어 있어서 지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선거제도라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뽑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가 다 영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결국에 시민들이 투표를 했을 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이 투표의 가치가 잘 반영되었는지, 또 사표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의견이 잘 전달되었는지 여러 차원에서 다각도로 고민해서 선거제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번 우리 2024년 4월 10일 선거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인데요. 지난 2020년, 21년도 총선 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저희가 선거를 치렀습니다. 약간 좀 낯설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각 지역 투표용지를 2장을 가지고 투표를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역구에서 우리 지역구 그 국회의원한테 한 표 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한테 한 표 비례대표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역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그리고 비례대표는 전국구 선거구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준연동형 비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의 지지율이 득표율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만약에 지역구에서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충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지난 2020년도 21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양당에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당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 제도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총선은 어떻게 선거를 치룰 것인지 실은 연초부터 굉장히 논의가 많이 나왔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전원위원회라고 해서 국회의원 300명이 다 모여서 같이 논의하자라고 하는 토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론화위원회라고 해서 시민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하자라고 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5월에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이렇게 논의가 되었는데 정작 다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적용한 선거제도대로 치르지 못했는지 이야기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개특위라고 하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고 2+2라고 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2+2 그 협의체가 뭐냐면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각각의 2명씩 모여서 논의를 하는 협의체 형태예요. 정개특위 안에는 다양한 정당이 모여있지만 원내에 속한 당들이 모여있지만 현재 2+2 협의체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만 참여하고 있고 이게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논의가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중요한 선거제도 논의가 밀실로 논의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표한 투표용지가 실제 대의에 어떻게 반영될 건지에 대한 룰을 결정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당이 논의에 참여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 논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당이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공식적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당이 당들 두 당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정해져야 했던 시점으로부터 227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전에는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이젠 사실상 쟁점이 두 가지로만 좁혀져 있어요. 하나는 원래 20대 선거 때 했던 것처럼 21대 선거는 20년도 했던 것처럼 그대로 가자. 대신에 지난번에 준연동형 비례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던 위성정당이라는 형태로 사실상 의도대로 선거를 치르지 못했으니까 위성정당을 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고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도가 아닌 2016년도에 했었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병립형이라고 했을 때 좀 낯설시죠? 병렬적으로 한다인데요. 아까 준연동형의 경우에는 정당이 득표한 비례 득표율에 따라서 그 보충을 하자라고 하면 병립형은 그러지 않고 지역구 따로 그 다음에 비례대표 따로 가자.
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를 예상해보건대 아무래도 기존의 소수정당이나 다양한 정당이 등장하기에는 훨씬 더 어렵고 사표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병립형으로 해결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소수정당의 소수정당의 지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기존대로 가자, 그리고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들이 좀 강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어떤 입장인지는 당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다양한 정당이 이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상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내년 선거의 결과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 선거 룰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당만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룰이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신당창당이나 제3지대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이들의 시도들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라는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떤 선거제도가 결정되었느냐에 따라서 정당이 어떤 후보를 등장시키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갈지에 대한 과정도 바뀔 수 있어요. 사실 더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경쟁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선택받는 과정에서 남보다 더 잘하면 되지. 저 사람은 상대 후보가 나보다 조금만 더 못하면 돼의 선거는 유권자에게 피로도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선거제도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선거제도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우실까요? 아니면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선거제도 자체가 의석과 계산 이런 부분들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같은 이해관계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당장 선거는 4개월 뒤인데 우리가 벌써부터 총선에 관심을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기도 할 텐데요. 근데 정말 지금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나 선거의 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출되어서 앞으로의 정치활동 어떻게 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큰 관심이 필요해요. 사실 선거제도에 대해서 관련해서 시민사회 단체나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때 이 논의는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밀실에서만 결정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논의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내가 더 선호하고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선거제도는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또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뉴에이즈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토픽은 정당에서의 총선 시기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총선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사실 총선 준비가 각 정당이 많이 늦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선 모드로 전환이 늦게 되었는데요. 지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룰이에요. 당 내에서는 공천 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천은 공식적으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후보로 우리가 선거에 내보낼 것인지에 대한 과정, 당내 경선 과정을 결정하는 룰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후보들을 얼마나 더 많이 내보낼 것인지에 대한 당의 가치와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UAG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총선기획단,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재영입위원회입니다. 총선기획단은 사실상 총선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가장 중요한 공천 룰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총선기획단에서 거대 양당의 경우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각각 사무총장들이 총선기획단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당 대표와 함께 사실상 당의 실무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보면 약간 CEO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사실상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만희 의원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총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어떤 공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룰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더 많이 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이 총선기획단에서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당 지도부가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만큼 사실 총선기획단이 등장하고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당 지도부의 영향권 안에서 많이 논의가 된다는 비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당의 지도부가 유리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공천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당 내부에서의 주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은 배제되는 방식으로의 공천 룰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재영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재들 혹은 당내에서 육성된 인재들을 어떻게 해서 발굴하고 적임의 그 지역구에 공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전 사무총장 역할을 맡기도 했던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재영입위원회의 경우에 국민의힘은 당내 인사와 당 외부 인사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의 경우에는 현재 김성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긴 한데 이제 구체적인 위원회 멤버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양 당이 모두 국민추천제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인재 추천제인데요. 누구나 국민이라면 이번 총선에 누가 출마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인재를 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웹사이트에 각각 들어가 보시면 사실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폼들이 열려 있고, 어떤 키워드에서 활동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내용을 적어서 입력하면 인재 추천이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첫 번째 1차 검토가 시작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언뜻 들었을 때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추천제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개방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정당에서 인재를 책임지고 어떤 방향성의 인재를 모시겠다라고 하고 여러 검증 절차를 따라서 모시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추천제는 굉장히 개방적인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폐쇄적인 방식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기획단도 당 지도부의 역할 안에서 영향권 안에서 결정이 되기도 하고 인재영입위원회도 그 리더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나 이재명 당 대표나 또 이제 당 지도부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 본인 자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재위원회가 어떤 검증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갈 것인지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천제는 오히려 또다시 어떤 폐쇄적인 공천 방식을 포장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기도 해요. 근데 아직 이제 막 시작했고 그 과정이 다 보여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빨리 내고 기대를 접는 것은 오히려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러한 새로운 개방적인 방식을 선택한 만큼 정말 다양한 인재들이 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지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선거제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투표를 반영해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천룰이라고 하는 당 내에서 어떤 후보자를 등장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룰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지금 총선 4개월 전에 아주 긴박하고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우리가 투표장에 갔을 때 투표용지에 누가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의 투표가 어떤 당선인을 만들 것인지 결국에 국회의원 300명의 구성이 어떤 당, 어떤 인물, 어떤 다양성, 어떤 대표성으로 만들 것인지를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 신인한테는 그리고 정치인에게는 지금 아주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선거 제도도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선거 제도가 결정이 되어야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습니다. 선거구는 사실상 내가 어떤 경기에 나선다고 했을 때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나의 경기장인지를 결정하는 크기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 보니 나를 상대적으로 기존 현역보다 빠르게 많이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 지금 총선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얼마나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성을 전제로 우리가 어떤 다양성을 우리 의사결정권자 안에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총선기획단이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언이나 구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의사결정 안에서는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줄인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정치 뉴스를 볼 때는 이 선거 룰 제도가 혹은 이 공천 룰이 혹은 어떤 인선이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라는 얘기는 있지만 우리 사회 구성의 의사결정권자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다양성을 더 품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더 운동장을 내어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충분히 나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속 쭉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뉴에이즈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스탠드업 캠페인입니다. 혹시 2021년 6월에 뉴에이즈가 했었던 누울자리 캠페인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엄청난 뉴에이즈 고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뉴에이즈가 정치인들이 기회를 얻고 싶어 누울 자리가 없어서 발을 못 뻗는다 라고 해서 누울 자리 캠페인을 국회의사당에서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같이 들어놓는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스탠드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온라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얼마나 계속 지켜보려면 소식을 지켜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용도 복잡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다 보면 또 선거제도를 이렇게 꾸준히 챙겨보기 어렵게 될 텐데요. 뉴에이즈가 그 소식을 함께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실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부터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내용이 좀 많고 복잡해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급 라이브를 기획해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방송 저장해 주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 편집해서도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안 하시나요? 라고 했는데요. 저희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링크 한번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뉴에이즈가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더 깊은 맥락들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그 유튜브에 정치는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 주에 저희가 인터뷰할 일이 있었는데 인터뷰에 오신 분이 이렇게 하트컵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멤버분이 이렇게 뉴에이즈 스티커를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모르니까 자랑해야 된다고 챙겨봤습니다. 일하다가 알람 보고 불이 나게 달려왔다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라이브가 좀 알차고 좀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저희도 계속해서 소식 공유드리겠습니다. 병리평 회계 안 돼 마가 정리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병리평으로 회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현행 유지하고 이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지부터 논의가 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한테 더 유리한 방식을 거대 양당끼리만 논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결정의 무게가 훨씬 많이 실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거제도 검색을 해보시고 꼭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선거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너무나 자주 빨리 많이 바뀐다는 문제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우리가 대표성이나 대의성을 반영할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 선거마다 마치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할지를 계산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네. 이 영상에 보니까 제가 굉장히 진지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어떠셨는지 저희한테 DM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다음에 더 다뤘으면 좋겠거나 평소에 정치 뉴스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DM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에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또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거제도, 공천룰, 그리고 다음 주 초 스탠드업 캠페인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